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왔던 스퍼시하다라는 평가, 토트넘에 대한 부정적이었던 흐름과 결과들의 원흉이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맞대결 코리안 더비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 경기를 지배한 선수는 선발 출전한 수비수 에릭 다이어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하이라인 전술, 화끈한 축구가 다이어와 함께라면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토트넘은 경기 시작 2분 만에 브레넌 존슨의 골로 앞서갔음에도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내주며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경기 주요 장면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울버햄튼을 상대로 이겼다면 12라운드 다시 선두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 패배로 인해 첼시전에 이어 2경기 연속 역전패를 당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최악의 흐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23년 10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8월, 9월, 10월 3달 연속 수상, 부임 후 3달 연속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한 최초의 감독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3연속 수상을 한 인물은 과거 리버풀의 클롭 감독,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 첼시 감독 시절의 콘테 감독 등 역대급 성적을 냈던 감독들, 명장들만 했던 일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에 첫 입성한 호주인으로서 또 기대치가 낮았던 토트넘을 맡아서 3달 동안 무패를 이어가며 이 상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11월 달은 확실하게 이 수상 후보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첼시전에 이어 울버햄튼전 패배로 인해 지금까지의 기세가 모두 사라지게 됐는데요. 사실 이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에 대한 걱정은 굉장히 컸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울버햄튼과의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최근 부상자 명단에 오른 선수들의 확실한 상황을 소개했는데 일단 미키 판더벤 선수 같은 경우도 2023년 남은 일정은 뛸 수 없다. 빨라야 2024년 초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고 이와 더불어서 발목 타박상 정도인 줄 알았던 매디슨 선수도 인대 부상이 확정이 되면서 최소한 2달 가까이 뛸 수 없다. 즉 올해는 복귀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퇴장 징계 문제로 로메로 선수와 우도기 선수까지도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뛸 수 없었기 때문에 토트넘의 주전 선수 중에 4명이 이탈한 가운데 선발 명단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토트넘의 울버햄튼전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브레넌 존슨, 손흥민, 쿨루셉스키, 주전 3톱은 가동이 됐지만 우선 미드필드 라인에 사르, 비수마의 파트너로 호이비에르 선수가 배치가 됐어요. 메디슨 선수가 빠진 가운데 공격적인 미드필더로서 로셀소를 투입하기에는 이 선수의 경기 감각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전술적인 합이 부족했고 호이비에르 선수가 그래도 교체로 나올 때나 또 비수마가 없을 때의 출전 경기라든지 여러모로 잘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선발 출전을 했고요. 포백 라인은 우도기의 공백을 에메르송 로얄이 채우고 로메로와 판더벤이 모두 빠진 자리는 기존 이전 시즌까지 토트넘의 주전 수비수였던 벤 데이비스와 에릭 다이어가 차지했고 오른쪽 풀백은 포로, 골문은 비카리오가 지켰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 쿠냐를 최전방에 두고 벨레가르드를 2선 프리롤로 배치했고 황희찬 선수를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 윙백을 맡아보는 아이투누리를 왼쪽에 배치하는 4-4-1-1 대형으로 경기를 했는데요. 리미나와 주안 고메스를 박스투박스 미드필드로 배치하고 토티 고메스, 크레이그 도슨, 막스 킬먼, 세메두를 이제 포백으로 배치했는데 사실상 이제 세메두가 올라가서 오른쪽 윙백 역할을 하면서 아이투누리와 함께 좌우 측면 공격을 맡고 토티 고메스, 도슨, 킬먼이 3백에 가깝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올라가서 벨레가드, 쿠냐, 황희찬이 3톱에 가깝게 움직이는 기존의 3-4-3 대형으로 경기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 지금 옆에 보시는 전반전의 평균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얄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해주고 사르 선수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잖아요. 사르가 측면에서 연계 플레이도 해주고 전방 압박도 해주고 중원 빌드업도 관여하면서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뛰어주면서 브레넌 존슨이 사이드 공격에 집중하고 로얄 선수가 중원 빌드업에 관여할 때 이 가운데의 연결고리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비수마 선수가 두 센터백 앞을 커버했는데 이전처럼 공을 운반하면서 올라가기는 좀 쉽지가 않았어요. 메디슨이 없다 보니까 뿌려주는 선수, 전환해주는 선수, 경기 전체를 조율해주는 선수가 없었고 호이비에르가 열심히 뛰어봤지만 사실 호이비에르도 다이어의 앞쪽에 배치된 오른쪽 메잘라 역할을 하다 보니까 포로의 뒷공간, 다이어의 옆공간을 커버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르, 비수마, 호이비에르 3명의 간격이 벌어졌고 이러한 가운데 중원 장악력이 이전부터 떨어졌던 토트넘입니다. 물론 존슨 선수의 측면 공격이
살아난다거나 쿨루세스키가 포로와 함께 또 오른쪽에서 좋은 부분 전술을 보여줬기 때문에 토트넘이 한두 차례 좋은 장면을 만들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 쪽으로 결국엔 중앙 지역을 관통하는 패스가 나오기도 어려웠고 또 울버햄튼의 역습이 나올 때 이 역습을 끊기 위해서 전방에서 그 패스 줄기를 차단하는 그런 압박들을 많이 가져다 보니까 공격 선수들의 밀도가 떨어지고 전반전까지는 하더라도 그래도 수비 라인에 위협이 없었지만 데이비스가 또 온몸으로 막아내는 그런 상황이 나와줬기 때문에 위기를 넘겼거든요. 그렇게 버텼지만 결국에 후반전에는 이런 전방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가 결국에는 다이어 쪽이 뚫리면서 연속해서 실점을 내주며 무너졌던 것입니다. 경기 초반 3분 만에 토트넘의 선제골을 넣었던 것은 청신호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전반 3분 만에 나온 이 선제골 과정이 기가 막혔어요. 애초에 훈련장에서 계획됐던 플레이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왼쪽 사이드를 치고 올라갔던 존슨이 본인이 수비에 막히자 돌아서면서 뒤로 패스를 내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르가 이날은 평소처럼 오른쪽 메잘라가 아니라 왼쪽 메잘라로 뛰면서 존슨과 연계를 많이 해줬는데 존슨의 패스를 받은 사르가 반대 전환 패스로 플레이를 오른쪽으로 전환시켰거든요. 이때 포로 선수가 공을 중앙에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받는 척하다가 수비에 압박이 들어왔을 때 미끄러진 척하면서 교묘하게 공을 흘렸어요. 이렇게 흘린 공을 쿨루세스키가 이어받았고 포로가 이렇게 흘린 이후에 뒤로 돌아 들어갑니다. 수비의 시야 뒤로 돌아가게 돼요. 그 뒤로 돌아간 포로를 향해서 쿨루세스키 선수가 백힐 패스를 본인 앞에 있는 수비 2명을 현혹시키면서 연결해줬고 이렇게 침투한 포로가 문전으로 날카로운 컷백을 시도했는데 이때 중요했던 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입니다. 중앙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가 쿨루세스키가 공을 잡았을 때 뒤로 빠져나오면서 본인이 공을 잡는 것처럼 속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이 손흥민 선수 쪽으로 딸려 들어왔고 또 풀백 선수들도 포로를 막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 쪽으로 공이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을 신경 못 썼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포로가 배우로 들어가서 공을 받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비원했던 공간으로 존슨이 왼쪽에 있다가 문전 중앙으로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포로와 존슨이 자유로워졌고 그런 가운데 포로의 컷백을 존슨이 마무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메디슨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존슨이 자신의 토트넘에서의 첫 득점을 이제 자축하면서 메디슨의 다트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면서 팀의 그 끈끈한 우애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선제골을 내준 홈팀 울브스의 이후 역습 공격이 매우 날카로웠고 공략 대상은 역시 다이어의 뒷공간이었어요. 전반 10분에 쿠냐가 공을 운반해 올라올 때 다이어가 전진 수비로 막아내려고 했는데 쉽게 벗겨집니다. 센터백 최종 수비수가 벗겨주니까 뒷공간이 크게 열렸잖아요. 많은 선수들이 따라 내려 들어와야 했고 쿠냐의 패스를 받은 아이투누리가 문전 왼쪽까지 들어가서 슈팅했는데 다행히도 왼쪽 센터백인 벤 데이비스가 빠르게 쫓아가서 온몸을 던진 블로킹으로 이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전반전에 데이비스가 다이어의 뒤를 커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33분에는 쿠냐가 또 한 번 공을 잘 운반해서 오른쪽으로 전개한 공을 르비나가 이어받아서 문전 우측의 깊숙한 곳에서 그대로 대각선 슈팅을 연결한 게 수비를 통과했지만 비카리오가 간신히 선방하면서 막아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2분에는 벨레가르드의 코너킥을 르미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이 역시 데이비스가 함께 경합해주면서 건드려서 빗나갔어요. 헤더 경합까지도 다이어가 아닌 데이비스가 해야 될 정도로 사실은 센터백으로 뛰기에는 높이에 문제가 있다는 데이비스가 오히려 고군분투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전반전에 실점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전반전의 볼 점유율은 토트넘이 62%로 높았지만 슈팅 숫자는 8대1이었습니다. 울브스가 8개였어요. 토트넘이 슈팅이 많은 팀으로 유명한데 이날 경기는 의미 없는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정확한 공격 전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앙 지역에서 빌드업도 안 됐고 공격이 계속해서 차단되면서 역습을 허용했고 무려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의 박스 안에서만 울브스 선수의 5번의 슈팅이 나올 정도로 밀려 내려온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후반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후반 시작 1분 만인 46분 벨레가르드가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가서 무리한 중거리 슈팅을 연결하면서 기회가 무산됐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 오른쪽 뒤로 들어갈 수 있었던 황희찬 선수에게 벨레가르드가 스루 패스만 연결해 줬더라도 황희찬 선수가 득점할 수 있는 1대1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고요. 이 상황에서도 다이어는 멀리서 슈팅을 하고 있는데도 쓸데없이 뒷짐을 짓고 있고 이상한 위치 오프사이드 트랩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수비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또 울버햄튼의 전략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를 크레이그 도슨이 거칠게 다루는 것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날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은 전방 압박을 많이 해야 됐던 것도 있고 크레이그 도슨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계속 파울을 가했던 게 있습니다.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는 상태에서 크레이그 도슨이 두 차례나 왼손 오른손으로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때려서 넘어뜨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VAR도 실시가 안 됐고 심지어 파울조차도 불리지 않아서 손흥민 선수가 황당하다는 듯이 화를 내면서 항변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51분에는 쿠냐가 단독 돌파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갔는데 이때 다이어의 태클이 성공하면서 잘라냈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쿠냐가 빨랐고 발기술도 현란했는데 오히려 다이어가 조금 타이밍이 늦는 가운데 한 발 늦게 태클을 한 것이 너무나 타이밍이 늦었다 보니까 쿠냐를 건드리게 되는, 오히려 행운이 따랐던, 소가 이제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그런 태클이 됐던 것입니다. 53분에도 쿠냐가 직접 공을 몰고 상대 지점까지 올라가서 왼쪽 측면으로 오버래핑한 아이트 누리에게 패스했고, 누리가 다시 쿠냐에게 연결한 공을 쿠냐가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슈팅이 크게 빗나갔습니다. 쿠냐가 이날 경기 내내 운반, 연계, 공격수로서 전술적인 역할을 잘했는데 마무리 슈팅이 아쉽다라는 장점을 보였거든요. 이런 가운데 울브스가 코너킥도 날카로웠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가 걷어낸 공 흘러나온 상태에서 고메스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거든요. 이 슈팅이 벤 데이비스를 또 한 번 맞고 흘렀을 때 황희찬 선수에게 완벽한 1대1 기회가 주어졌어요. 골키퍼에게 완전히 열려있던 상태였는데 황희찬 선수의 슈팅이 골대 옆으로 빗나가는 빅찬 스미스가 나오면서 울버햄튼이 동점골 기회를 놓쳤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전반전보다도 훨씬 더 토트넘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가 됐는데 그 과정에는 전방 압박도 해주고 연계도 해주고 정말 많이 뛰어주던 측면, 전방, 2선, 3선 모든 지역을 커버하던 사르가 급격하게 지치면서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63분에 사르를 빼고 벤탄쿠르를 투입했어요. 이에 맞춰서 울버햄튼도 조금은 공격에 힘을 실기 위해서 66분 지쳐 보였던 세메두를 빼고 오른쪽 윙백 자리에 그대로 토트넘에서 뛰기도 했던 도허티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트넘에게 좋은 기회 한 번이 찾아왔는데요. 72분이었습니다. 호이비에라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넘겨줬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연계 플레이가 기가 막혔어요. 르미나의 압박이 들어오자 공을 소유하지 않고 논스톱으로 앞으로 툭 찔러 넣었는데 이 패스를 호이비에라가 다시 뛰어들어가면서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호이비에르 선수가 왼쪽 전방에서 침투해 들어오던 존슨을 향해서 스루 패스를 밀어줬는데 존슨이 수비를 달고 뛰어 들어가면서도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빗나갔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장면에서 존슨이 종아리를 잡았습니다. 스프린트를 하다가 조금 종아리가 올라온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전반전부터 전방 압박도 굉장히 많이 해주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또 존슨이 부상 회복 이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뛴 적이 없거든요.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선수 교체를 많이 했던 경기였는데요. 73분 울버햄튼은 벨레가르드를 빼고 장신 공격수 칼라이지치를 투입해서 조금은 직선적으로 토트넘의 골문을 노리려고 했고요. 토트넘도 같은 시간에 지쳐 보였던 존슨과 비수마를 빼고 공격적으로 창의성을 갖추고 있는 브라이언 힐과 로셀소를 투입했습니다. 로셀소가 들어가면서 벤탄쿠르가 한 칸 밑으로 내려왔고 존슨의 자리에는 그대로 힐이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중앙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거의 공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쿠냐의 운반을 통한 울버햄튼의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80분에도 쿠냐가 운반에 들어가서 스루 패스를 내준 것, 르미나가 사이드로 빠져들어가면서 컷백까지 가져갔는데 벤 데이비스의 블로킹이 아니었다라면 빈 골문으로 실점을 할 수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그나마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 자리에서 고군분투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실점을 최대한 미룰 수 있었다고 봐야 돼요. 85분에는 사이드에서 주안 고메스가 올린 크로스 패스를 장신 공격수인 칼라이지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게 허무하게 빗나갔는데 역시나 칼라이지치를 완전히 놓쳤죠. 배우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다이어가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요. 이 크로스가 바깥쪽으로 넘어오는데 센터백으로서 칼라이지치와 경합해줘야 되는 다이어가 아닌 오히려 데이비스가 따라들어서 헤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87분 더욱더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울버햄튼이 선수 교체를 했는데요. 아이트 누리와 고메스를 빼고 사라비아와 도일을 투입하면서 포백으로 전환을 했어요. 결국에는 윙백을 빼고 공격수를 투입했고 중앙 미드필드도 바꿔주면서 공격 숫자를 늘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교체 투입이 적중을 하게 됩니다. 89분 그래도 토트넘이 역습 기회 속에서 벤탄쿠르의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으며 슈팅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미 지쳐있던 손흥민 선수가 배우 공간을 질주하지 못한 채 수비가 막고 있는 데다가 그냥 슈팅을 했거든요. 이 슈팅이 다시 쿠루세스키에게 이어지면서 로셀소의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주제사 골키퍼의 선방이 막히면서 추가골이 되지 못했고 여기서 추가골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역전패의 근원이 되게 됩니다. 추가 시간 1분 왼쪽 측면에서 쿠냐가 배우로 찔러 넣은 크로스 패스를 이선에서 뛰어들어온 사라비아가 멋지게 트래핑한 이후 왼발 슈팅으로 구석을 찔렀는데요. 앞서 칼라이지치의 헤딩 때와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크로스가 들어올 때 센터백인 다이어의 위치 선정이 이상했습니다. 사이드로 나와 있다라면 저 크로스를 확실하게 차단해주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영역으로 빨리 때려 내려가서 슈팅하는 선수를 막아줘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수비를 냈고 심지어 크로스가 들어올 때 크로스를 막을 생각이면 몸을 최대한 넓게 해서 공을 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본인이 이제 급소에 맞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더 강한 것인지 오히려 공을 휙 돌리면서 공을 빠뜨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황당한 다이어의 실수. 결국에 다이어 뒤가 뚫리면서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이후에도 말씀드린 손흥민 선수에 대한 거친 가격이 또 한 번 나왔어요. 후반 추가 시간 4분에는 또 한 번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려고 할 때 도슨 선수가 팔꿈치로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가격한 것에 이어 넘어져 있던 손흥민 선수를 또 그 급소 부위를 발로 밟는 행동까지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했는데 이 장면은 결국 경고가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경고가 나왔어야 되고 퇴장까지 나왔어야 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트넘이 후반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 역전골을 허용했는데요. 수비 라인에서 도일이 길게 오른쪽으로 넘겨준 패스, 사라비아가 이어받아서 3선에서 2선을 거쳐서 배우로 들어왔던 르미나에게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르미나가 달려 들어오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였는데 다이어가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음에도 르미나를 따라서 함께 올라가서 마크해주고 슈팅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멀뚱히 서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프사이드 트랩을 만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선수들은 충분히 그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따라 들어가서 그 앞을 슈팅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선점해줘야 되거든요. 공을 따라가서 몸끼리 부딪혀주든지 블로킹을 해줘야 되는데 멀뚱히 지켜보고 있다가 비카리오와 1대1 상황을 허용하고 말았고 르미나가 침착하게 구석으로 밀어넣으면서 울브스가 2대0 역전 이 골과 함께 경기를 승리하면서 마쳤습니다. 다이어의 황당한 실수가 만들어낸 것은 이 두 골 뿐이 아니라 공격 선수들이 다이어 쪽으로 위기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 전방 압박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서 지친 모습도 보일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면서 팀 전체가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포스테콜로 감독이 추구하는 하이라인도 무너졌고 공격적인 축구도 무너졌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다이어 하나 때문에 팀 플레이도 어그러졌는데 결국엔 실점의 빌미도 모두 다이어였다는 점에서 지난 몇 년간 토트넘이 못한 이유, 결과를 못 낸 이유는 다이어였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도 다이어와 함께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게 느껴진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11월 A매치 휴식기 이후 더 어려운 경기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3라운드는 11월 26일 밤 11시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고 14라운드에는 맨시티와 원정 경기를 12월 4일 새벽 1시 30분에 치르게 됩니다. 퇴장당한 로메로가 이 경기들을 다 못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이어를 쓸 것인지 판도 없는 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센터백 라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A매치 기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 이날 경기 승리로 12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A매치 휴식기 이후에 경기는 11월 28일 새벽 5시 플럼과의 원정 경기고 12월 3일 0시에는 아스널과 빅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A매치 기간에는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 선수 함께 한국으로 와서 이제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2차에서 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1월 16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싱가포르와 경기하고요. 11월 21일 화요일 밤 9시에는 중국으로 이동해서 선전에서 중국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많은 한국 선수들 이번 월드컵 예선도 잘 치러야 되겠지만 또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또 이번 월드컵 예선 일정을 치르고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한준TV와 함께 대표팀 경기 소식과 또 앞으로 이어질 프리미어리그 해외 축구 경기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